네, 연합뉴스 경제TV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밤하늘을 쳐다보면 미세먼지로 꽉 차 있어서 은하수도 보기 힘들고 별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근데 가끔은 달 옆에 반짝거리는 별 하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별인지 여러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비너스, 금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을 받아보면서 문학적인 감성도 키웠고 또 우주에 대한 생각도 가끔은 했습니다. 이제 시대가 산업화 시대가 되고 보니까 이런 인문학적 감성이나 밤하늘이 이 산업이라는 것과 또 연계가 된다는 걸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에론 머스크가 하는 스타링크 산업이라든지 스페이스X 우주 산업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나사가 진행하고 있는 모두 우주 항공 산업 속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이라든지 정보통신 디지털 기술이 파급됐다는 것을 감안해 보면 정말 우주항공 산업이야 융복합화 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대한민국에 여러 그루분들이 계십니다. 뭐 제가 매번 곽수정의 경제프리즘에서는 그루분들을 모시지만 제가 알고 있는 일본의 장정욱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은 경제학을 전공했는데 또 원자 물리학의 또 대전문가세요. 근데 오늘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전혀 천체 물리학, 우주하고는 상관이 없는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우주개발센터장도 하시고 대한민국 우주항공산업의 사실상 그 시작과 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의 김경민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정치외교학과하고 우주항공은 전혀 별개의 학문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우주항공 쪽에 관심을 두고 계셨는지요? 두게 네. 되셨는지요? 정치 외교도 이제 저처럼 내셔널 시큐리티 예. 국가 안보로 가면 그렇죠. 우주하고 금방 연결된다는 거 알 수 있죠. 제가 금방 이해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김정은이 어느 건물에서 네, 나왔는가를 그렇죠. 첩보위성에서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네네. 우주하고 멋지게 연결돼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이제 제가 인문사회 학인 정치 외교학을 하면서 우주를 하게 된 것은 네. 참 운명적 만남이었다. 어. 시작한 지 한 30년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어떤 운명이었을까요? 운명적 만남이었을까요? 제가 이제 그 유학을 미국으로 정책 박사를 받으러 가서 네. 석박사를 거기서 하고 돌아와서 네. 2년 뒤에 일본 외무성에서 초청하는 학자에 선발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조건이 네. 일본 방위청, 네. 일본 국방부죠. 그렇죠. 산하의 방위연구소에 그 초청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초청을 해달라고 넣었더니 초청이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일본 외무성에서 그게 92년도인데 네. 정확히 30년 전인데 그러네요. 한 달에 500만 원의 생활비를 줬으니까 그때 조교수 월급이 200만 원인데 그렇죠. 예. 일본은 근대화 과정에서도 그렇고 외국으로부터 인재를 쓰는 것에 네. 돈을 아끼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날의 경제 대국이 된 거고 근대화도 빨리 이루어진 거고 네. 근대화 과정에서 월급 1등에서부터 100등까지가 외국인이었으니까 네. 그거는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네. 예. 그만큼 이제 앞선 지식에 대해서 수용하려는 뜻이 깊은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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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방위연구소에서 연구를 하던 중 예. 어느 날 일본 자위대 간부가 네. 요미우리 신문에 난 기사 네. 일면 톱인데 예. 그걸 카피를 하나 해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네. 보니까 일본의 해양관측 위성 모모다시 B가 예. 그 오늘날 지금 중국이 저거 받아다 해서 막 산호초에 콘크리트 부어가지고 그렇죠. 시끄럽게 하는 남중국 그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걸 찍은 사진이에요. 오. 그리고 그보다 위에 딱 중간 지점에 서사제도라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지도를 보면 해남도라고 네. 이제 신혼여행도 많이 가는 하이난섬이에요. 하이난섬. 예. 거기에서부터 지금 남중국해 문제가 되는 곳까지 거리가 960km입니다. 네. 그 중간에 서사제도라는 게 있어요. 예. 이거를 이 베트남 전쟁 말기 정신했을 때 이게 베트남 땅이거든요. 네. 그거를 갖다가 74년에 무력으로 탈출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찍은 사진을 저는 그걸 보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우주를 볼 때 보름달이 뜨면 그냥 그 정화수 이렇게 놓고 달리며 이렇게 기도하는 나라인데 예. 옆에 나라 일본은 인공위성으로 중국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네.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인가? 아, 스페이스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뭐 그 다음 날로 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교보문고, 네. 일본의 키노쿠니야라는 대형 서점에 가서 우주 파트에 있는 책을 다 사왔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가 읽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재밌었고, 네. 왜냐하면은 책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대비를 할 만한 것도 막 쉽게 들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주를 공부해서 네. 어제 저녁에도 요미우리 신문을 저는 신문으로 구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신문을 요즘도 읽고 있습니다. 네, 네. 왜냐? 자료를 보기 위해서. 음. 예. 그래서 일본을 통해서 얻는 그 정보가 네. 미국을 통해서 얻는 정보의 100배 이상 그 디테일하고 네. 그다음 광범위해요. 예. 예. 말씀을 주셨으니까 요즘 그 이제 뭐 저희 주제와는 좀 상관이 없습니다만 정치 외교 특히 그 분야에서도 국가 안보에 관해서 전공을 하셨고 또 우주 항공 산업에 관심이 많은 게 바로 방금 말씀하신 국가 안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지금 이제 세간에는 한미일 간의 어떤 정보 교류라든지 지소미아 협정 같은 것에 대한 한 2, 3년 전에 상당히 저 국민들의 어떤 그 관심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일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보의 축적 또 그 축적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 분석 미래에 대한 예측 이 기능을 우리가 참고를 할 수 있다면 우리 한반도의 방어에 그러니까 중국과에 대한 어떤 미래적인 전략 측면도 같이 포함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는지요? 어떻게 보십니까? 절대적으로 도움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이제 먹고 살만하게 됐으니까 네, 첩보위성을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네, 이 첩보위성은 과학위성, 네, 그러니까 비디오 카메라로 우주 공간에서 네. 지구를 보는 한반도를 보는 거나 다름없어요. 네, 광학위성 2개, 네, 그다음 레이더 위성 2개. 예, 그 레이더파를 쏴서 보는 거니까 예. 이 4개가 있어야 한 조를 이룹니다. 아, 예. 그러면 매일 지구 어느 곳이든 똑같은 지점을 한 번은 봐요. 네, 그러니까 구름이 낀 날은 광학위성으로 못 봐요. 비가 와도 못 보죠. 네, 그건 레이더 위성으로 봅니다. 그렇군요. 레이더 위성은 전천후입니다. 예, 그러나 레이더 위성은 또 해동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네, 그래서 한 개 조를 이뤄서 4개인데 일본은 2025년까지 10개를 가지게 돼 있어요. 예, 지금 현재 9개 올라갔어요. 예,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더 많이 북한을 들여다보고 중국을 들여다보겠습니까? 네, 그거 첩보 이상 하나만 하더라도.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얻을 게 더 많지. 네, 일본은요. 우리 지소미아를 해서 얻을 정보가 딱 하나 있어요. 탈북민을 통한 인간 정보. 네, 이거밖에 기대하는 게 없어요. 음, 기술력으로 하는 거는 일본이 훨씬 뛰어납니다. 네, 네, 이미 일본이 발표를 했지만 오키나와에서부터 북해도 네, 심지어는 부산 앞바다에 있는 대마도까지 네, 그 통신 부대를 만듭니다. 음. 감청 부대죠. 그렇죠. 그 옛날에 우리 저 여객기 대한항공 소련 전투기 피격됐을 때 네, 지금 같으면 GPS 정보가 있으니까 안 들어갔을 거예요. 네, 네, 근데 항법 장치가 없으니까 관성에 의해서 이제 들어가 가지고 그냥 나가라고 그러는데
그 기장이 말이지. 야, 내가 더 잘 알아. 이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소련 전투기 조종사하고 우리 기장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내용을 네. 일본 나카소네가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는 뭐겠어요? 일본이 감청 능력이 어느 정도 뛰어나다는 걸 보여준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지금 이제 대마도까지 만들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걸 일본 신문이 어떻게 보도했냐면 남중국해에 일어나는 일을 감청하기 위해서 대마도에 한대. 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예? 예. 우리나라 것도 다 감청할 것이고 그렇죠. 북한 것도 다 감청합니다. 그렇죠. 예. 결국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제가 기억하기로 한 5년 전인 것 같습니다만 힐러리 클린턴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에 대놓고 중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전쟁과 미국이 생각하는 미래의 전쟁은 틀리다. 우리는 우주 전쟁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언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면 세계는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 우주라는 것 이것을 단순하게 하늘에 있는 별, 낭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제 상상력의 나래를 펼쳐서 우주 공간도 하나의 국가의 영토고 영예식으로 영공식으로 그런 관점을 잡아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유, 그건 뭐 매우 당연하고 늦었죠. 늦었습니까? 늦었고 네. 우리가 지금 그 무역 규모라든가 이런 네. 거 보면 뭐 중선진국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우주 개발에 있어서만큼은 굉장히 후발 국가예요. 이제 그렇죠. 겨우 그 누리호 1.5톤의 인공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누리호가 네. 한 번 성공했죠. 예. 그거를 4번 더 쏘게 돼 있습니다. 네. 2027년까지. 예. 그게 다 성공해야 네. 그 누리호 로켓 1.5톤의 인공위성을 쏘아올 수 있는 파워를 가진 로켓이 네. 기술력이 안정화됐다 우리가 자신할 수 있는 거예요. 네. 4번 더 쏘는 이유가 네. 과거에는 10번을 쏘아서 10번 성공해야 네. 그 로켓을 인정했어요. 네. 그 로켓은 언제든지 쏴도 성공한다. 네. 네. 그렇지만 이제는 기술력이 또 달라졌기 때문에 네. 4번만 더 쏘면 성공했다. 그러면 그 로켓은 완전히 우리 것이면서 언제든지 쏴도 됩니다. 네. 예. 그러나 지금 또 차세대 그 대형 로켓을 이제 개발을 시작했거든요. 네. 그거는 6톤 걸 올립니다. 오, 예. 예. 6톤이면은 인공위성 한 몇 개를 실을 수가 있습니까? 1.5톤에서 4개 정도 실을 수 있습니까? 아, 그럼요. 네. 그리고 이제 기상위성. 예. 우리가 고도 36,000km에 있는 예. 그거가 천리안 위성인데 한 3.5톤 되거든요. 네. 예. 일본은 16톤까지 올립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격차가 벌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16톤 올린다는 거는 16톤짜리 인공위성을 올릴 필요는 없어요. 네. 우리나 일본이나 첩보위성은 네. 한 1.5톤에서 2톤이면 됩니다. 네. 그거를 3개 올린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측면입니다. 그러면서 로켓도 없으면서 위성도 없는 나라들이 위성을 갖고 싶어하는 나라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예. 팔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로켓은 못 팔아도 네. 그 국제 규약에 그 미사일 확산 방지 조약이 있으니까 예. 인공위성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게 앞으로 우리 언젠가 우리 그 효자 상품이 될 겁니다. 네. 큰 위성 말고 네, 네. 조그만 위성. 지금 뭐 우주 그러니까 지구 궤도상이 아까 3만 킬로미터 말씀하셨지만 3만에서 5만 킬로미터 그때에 상당히 많은 위성들이 지금도 그 운항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뭐 짐작을 할 수 있겠는데 아니요. 아닙니까? 36,000km가 최고 높이로 봐야 되고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확하게 35,000 뭐 900 몇십 킬로인데 우리가 쉽게 36,000km 부르죠. 그 궤도를 정지 궤도라고 불러요. 네. 그거는 정지에 있어서 정지 궤도가 아니에요. 네. 그 위에 기상위성이 올라가는 이유가 네. 항상 우리 한국을 쳐다볼 수 있기 때문에 비구름 이런 걸. 네, 네, 네. 그 지구 자전 속도하고 비슷하게 돌아요. 비슷하게 돌아갑니까?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늘 정지에 똑같은- 있는 네. 것처럼 보이는 거야. 네, 네. 이게 속도가 자전 속도하고 비슷하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이제 그걸 들여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미사일 유도라든가 내가 지금 태평양 바다에 어때 조그만 섬에 네. 무인도에 있어도 내가 어디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그 GPS 위성입니다. 네네. 그거는 2만 킬로대. 2만 킬로대. 예. 예. 그다음에 우리가 미국 가려고 보잉 여객기 타면 네. 그거는 2만 미터. 2만 미터. 예. 2킬로죠. 예, 예. 그리고 흔히 말하는 우리가 대기권 예. 공기가 있고 없고 예. 이걸 100킬로로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ICBM을 쏴가지고 대기권 들어오면서 네. 대기권 들어오면은 밀도가 높아지니까 네. 산소가 있고 예. 그러니까 열을 굉장히 받죠. 그렇죠. 그거를 통과하는데 성공했느냐 못했느냐에 따라서 네. ICBM은 100번 쏴도 예. 거길 무사히 열을 견뎌내고 안에 있는 폭탄이 목표물을 향해서 가느냐 이게 성공 여부죠. 네, 네. 네, 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다루겠습니다만 에론 머스크가 네. 스타링크 사업을 추구하면서 앞으로 자기가 그 지구 궤도에 한 32,000개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것이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뭐 착각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궤도 기착점이 한 5.5km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그렇게 들어서 5만 킬로미터인가 제가 그렇게 여쭤봤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 나온 김에 에론 머스크가 생각하고 있는 그 32,000개의 위성 그리고 10x10으로 모든 경도 위도를 쪼개겠다는 그 야심 어떤 내용입니까 대체? 뭐 그런 게 미국의 힘이 아닐까요? 네. 네. 심지어는 로켓 값이 비싸거든요. 네. 이거를 재활용하게끔 도로 회수를 하잖아요. 네네. 13년 실패하다가 성공했다는 거. 네. 그 대단한 거예요. 예. 그거는 뭐 인류 역사에 남을 일이에요. 재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켓 값이 비싸니까. 네. 그러니까 남의 나라 인공위성을 쏘아주는데 보다 싼 값으로 입찰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싼 값에 인공위성을 쏘아줄 수 있으니까 네네. 전부 다 그쪽으로 돈이 몰리게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4만 개 가까이의 위성을 통해서 전 지구가 네. 우리가 지금 인터넷 하는 거는 그 어떤 큰 건물의 기지국과 기지국을 연결해서 인터넷 하잖아요. 네. 이제는 위성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위성으로 하면은 위성 통신에 대한 돈을 지불해야 되겠죠. 위성 로열티나. 서비스를 받는 쪽에서 예. 우리도 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위성 단말기가 우리 핸드폰이 달라져야 됩니다. 네네. 위성 통신을 받는 단말기는 또 달라져요. 다르죠. 그럼 예. 또 거기에 이 산업이 또 일어날 그러네.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세계로 팍 들어가고 있는데 네. 우리가 속도를 빨리 해야 되는 이유가 네. 늦었기 때문에. 네. 근데 우리는 궤도에 오르면 네. 저는 희망을 갖고 있는 게 네. 가성비가 높은 걸 내놔요. 음. 가성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능은 똑같은데 싼값. 음. 우리는 밤새워 일하거든. 네. 뭐든지. 예. 이거 우리가 이번에 폴란드에 무기 많이 파는 것도 네. 겨울 가성비입니다. 네. 독일도 탱크, 미국도 탱크 있잖아요. 비싸요. 예. 그 우리 거 싸고 성능 좋거든. 그러니까 팍팍 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동유럽 국가들 좀 이따 보세요. 우리 거 지금 계속 살 거라고. 네. 미사일도 마찬가지고. 미사일도 그렇고. 예. 정확하고 싸니까. 네. 예. 근데 이제 경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뭐 그 말씀에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 산업의 경쟁력 상당히 고무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노동에 대한 적당한 대우 그러니까 밤새워 일하는 그런 시기는 이제는 그 과거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산업개발도상기에 어느 정도 올렸다라고 볼 수 있다면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도 기술력을 갖춰서 말씀하신 노동의 가성비도 좀 올리면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놓고 보면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책을 통해서나 이런 우주 관련 센터장을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결국 이래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복합화된 산업이다. 여기에서 통신, AI, 빅데이터 분석, GPS, 내비게이션 모든 산업이 다 결집이 되기 때문에 이 산업을 우리가 지금 빨리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따라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갖춰야지만 그래도 미국에 한 5년 뒤처지고 일본에는 1년 정도 뒤처지는 속도로 또 따라갈 수 있을런지 어떤 요인들이 팩터가 중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일본하고 비교해도 우리가 지금 10년에서 한 20년 늦었어요. 네. 늦었는데 우선은 이번에 고무적인 것이 그 수없이 제가 도하신문의 우주개발은 대통령 프로젝트다. 네. 이렇게 주장을 많이 했죠. 예. 왜냐하면 미국의 우주개발을 이끈 것도 케네디 대통령이 했고 네. 불란서도 찰스 드골이 했고 네. 그다음 일본은 나카소네가 했고 네. 중국 모택동이 했어요. 그렇죠.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로켓 기술을 절대 이전 안 해줍니다. 그렇죠. 이게 스스로 개발해야 돼. 네. 그럼 하다 보면 실패를 하잖아요. 우리도 실패했잖아요. 네, 처음에 네. 누릴 처음에 때 실패했죠. 예. 그 심지어는 뭐 러시아 엔진 갖고 왔을 때도 실패하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돈이 막 몇천억씩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를 결단해 줄 사람이 대통령이지 관료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대통령 프로젝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대통령이 내가 위원장직을 맡겠다. 국가우주인이 위원장직을 네. 맡겠다. 과거에는 과기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올렸고 네. 제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을 했지만 네. 대통령이 임명직이에요. 네. 그렇지만 형식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에서 네. 빨리 하려고 그러면 GPS 위성 네. 이거를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예. 그 이유는 우리가 자율주행차 지금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일본이 지금 GPS 위성을 7개 자체적으로 네. 현재 지금 6개 올라갔어요. 네. 이제 하나 더 올라 7개 되면 예. 우리나라에 네. 김제평야를 네. 무인 트랙터로 간다. 예. 그러면 오차가 6cm. 예. 그러면 오차 없다 소리입니다. 그렇죠. GPS 위성 자기께 7개 있으니까 미국은 전지구적으로 하니까 24개란 말이에요. 네. 이거 연동해서 쓰니까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죠. 네, 네, 네. 토마호크 미사일이라서 쏘아서 미사일이 정확하게 가려면 GPS 정보로 정확하게 가야 그렇죠. 돼요. 유도가 되죠. 네. 네. 지금 우리가 미사일 갖고 있어가지고 쏜다. 그럼 미국 GPS 정보를 가는데 오차가 100m까지 나요. 네. 아니 저 상대국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미사일을 쏘려고 그런다면 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오차 100m 나면 되겠어요? 부서지는 거 아니죠. 네. 그러니까 GPS 위성 지금 우리가 계획은 있어요. 네. 2035년부터예요. 예. 나 그때까지 살아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 대통령이 위원장 맡았으니까 빨리 하라. 예. 그러면 미국도 예. 우리 GPS하고 반드시 연동합니다. 예, 그렇죠. 왜?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네.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어찌됐든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도 견제해야 되고 북한도 견제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과 한국의 힘을 자꾸 요구를 하는 거예요. 네. 어찌됐든 간에 미국이 막강한 군사 전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too much far away 예. 멀잖아요. 예. 옛날에 그 국방장관 했던 미국의 럼스펠드 장관이 네. 그나마 그 시애틀에서 출발해도 네. 과거에는 30일 걸리는 걸 보름으로 땡겨놨지. 예. 보름이면 요새같이 현대전에서 전쟁 다 끝났습니다. 그렇죠. 예. 아까 우리가 우주는 별 보고 반짝반짝 이랬지만 우주는 내 곁에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우주 비행사를 보내면은 이 옷이 에어로 집어넣습니다. 예. 에어로. 예. 왜? 충격 방지 그걸 위해서. 예. 그걸요. 이 나이키라는 회사가 신발에 집어넣었어. 펌프, 에어 펌프 이래가지고. 억만장자가 돼서 그 때문에 예. 그 아이디어 하나로. 예. 지금 뭐 제가 오늘도 차를 운전해서 왔습니다만 예. 에어백이 달려 있잖아요. 예, 예. 그게 고체 연료를 쓰는 로켓 점화 기술에서 나온 겁니다. 네. 순간적으로 터져야 되잖아요. 예. 에어백이란 거. 예, 예, 예. 로켓통이 가벼워야 됩니다. 네. 그래야 연료도 많이 싣고 그렇죠. 얇고 예. 강하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맥주병에서 맥주 캔으로 캔으로. 예. 그거를 저 경제 비용으로 따지자면 돈을 얼마나 벌었나 치면은 이건 말할 수도 없어요. 그렇죠.
이빨에 사랑니 치료하려면 옛날에 치과 기구 가지고는 네. 접근하려면 치과 가서 어려웠어. 네. 그러나 이게 다 굴절이 되잖아요. 네. 요새는. 네. 로봇팔 네. 우주 개발하면서 로봇팔 하면서 그것이 응용된 겁니다. 네. 네. 뭐 예를 들자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몰라서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우주 개발을 이렇게 물으면 우주가 더 파라웨에 있는 것 같지만 내 생활 속에 있다. 우리는 인터넷을 하고 살잖아요. 네. 우주를 통해서 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반드시 우주를 거쳐서야지만 정보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거니까요. 네. 말씀 주셨습니다만 이제 오토바이 경주 때도 그 오토바이 경주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네. 수트가 네. 에어 수트라 그래서 이게 부딪히거나 쓰러질 경우에 그 안에서 에어 펌프가 작동이 돼가지고 네. 충격 방지를 한다고 네. 하더라고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지금 김경민 교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왜 우주 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지금으로서는 에피톰 정상에 있는 산업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모든 것이 융복합에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맥주 캔마저도 그런 대기권을 빠져나가는 로켓이 어느 정도 얇고 하지만 내성이 강해야지만 대기권에서 받아들이는 그 밀집이 높은 공기층을 열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모든 기술이 다 집약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응용이 된 게 지금 우리 상품화되어서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다, 제품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 결국은 이런 우주 산업 일본에 대해서는 한 7, 8년 떨어졌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 주시는데 10년 넘게 20년. 20년. 왜냐하면 일본 로켓이 네. 만들기 어렵거든요. 예. 그 지금 이제 겨우 1.5톤 인공위성 올리는 건데 이 덩치가 큰 로켓을 올리려면 엔진이 더 커져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엔진을 개발하는 게 어려워요. 예, 그렇겠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실패도 많고 그래서 네. 10년, 20년 뒤떨어져 있다 보고 어떻습니까? 지금 중국 같은 경우도 바이두 북두라고 하는 GPS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고 있고 소련도 러시아도 지금 자체 GPS를 쓰고 있고 결국은 이 국가 간의 GPS의 알고리즘 경쟁도 상당히 중요해질 것 같은데 네.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과연 이게 경쟁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왜 이게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냐라고 생각하면 결국은 국제 간의 경쟁에서 우주 전쟁이 결국은 최첨단 경쟁인데 이거를 누가 점하냐에 따라서 모든 산업의 표준화 또 룰 세팅 이게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아니면 유럽 국가 독일 누가 지금 현재 가장 선두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미국이죠. 미국인데 우리는 손쉬워요. 아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전 지구적으로 우리가 GPS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네. 일본처럼 네. 일본하고는 미국하고는 우주 동맹이 맺어져 있잖아요. 네. 우리도 우주 동맹을 맺으면 된다. 되고 예. 우리도 일본처럼 일본의 7개 GPS 위성이라는 것이 네. 이 숫자 8자 형태로 네. 이렇게 오스트리아를 저 밑에 내려갈 때는 오스트레일리아 예. 상공 네. 저 위에 올라갈 때는 만주 네. 이런 식으로 8자 형태로 돌아요. 네. 그러니까 돌아오면서 하나는 항상 일본에 떠 있어요. 네. 그 이게 지나가면 그 다음에 들어오고. 예, 예. 그 우리도 8개 가지고 그렇게 하면 미국하고 우주 동맹이니까 네. 미국에 24개의 GPS가 있다 하더라도 네. 위성이란 게 모든 위성이 수명이 있어요. 그럼 보통 한 몇 년입니까? 수명? 과거에는 위성이 뭐 3년에서 5년 이랬는데 한 6년 정도 썼죠. 예. 왜냐하면 이제 위성 개발업자들이 네. 일부러 보수적으로 연한을 잡아요. 네. 그래서 더 쓰면은 칭찬받아도 덜 쓰면은 욕 먹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10년, 예. 뭐 기상위성 같은 것이 15년. 네. 근데 위성이라는 것이 올라가자마자 태양 전지 패널판을 확 피게 됐어요. 네. 태양을 향해서 네, 네. 막바로 딱 피게 됐어요. 예. 태양을 향해서 피게 돼. 예. 그때부터 태양 전력을 받아서. 전력 와서 배터리에 충전시켜서. 예.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광학은 이제 렌즈래다. 네. 이 돌다 보면 부품도 이제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면 수명이 다 하니까. 예. 그럼 그 다음 위성이 올라가야 돼요. 네. 돈 없는 나라는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그 다음 위성이 올라가야 되니까 반영구적 사업이라 이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로켓은 수출 못하지만 네. 위성이 대형 위성이었던 시절이 지나가고 예. 절반이 대형 위성 아직도 유효해요. 예. 크면 아무래도 그 역할이 크니까. 그렇겠죠. 그다음에 위성이 작아져요. 우리가 옛날에 집에 전축 들어오면 와 집에 그렇죠. 가정재산 조사서 할 때 예, 전축이 때 예. 전축이 무슨 가구만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은 MP3로 다 듣고 있는데 맞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위성도 지금 작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반도체가 작아지듯이.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다. 네. 저는 분명히 그래 봅니다. 예. 교수님께서 아까 좀 전에 이제 대통령이 모든 책임을 져라 사실상 그리고 이 수천억 원 하는 이 우주항공 산업 뭐 수천억보다 더 하겠죠 사실은 뭐 조 단위까지 가야 되는 건데 이 산업을 부처 장관이 책임지기에는 상당히 비전이나 어떤 미래 대한민국의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이 좀 부족하니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도 미래 우주 경제 로드맵 이걸 발표하셨단 말입니다. 아까 교수님 소개해 주셨지만 32년에는 달도 가고 또 45년에는 화성에 태극기 꽂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일반 국민들은 45년 앞으로 20년 정도 남았는데 화성에 태극기를 꼽는다고 화성에 이제 가겠다고 지금 인공위성도 하나 제대로 쏘아 올릴 기술이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때까지 로켓 기술을 그 정도까지 진화를 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보시? 저는 뭐 우주라는 그 워딩 자체가 말 자체가 네. 꿈이에요. 그리고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던져놓는 그것만 가지고도 효과를 봐요.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란 직책이 예. 그런 것을 얘기를 한다 해서 뭐 저렇게 공갈을 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네. 또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화성 이렇게 던져 놓으면 따라오는 우주 산업이 빨리 발전합니다. 네. 왜냐하면 머나먼 것을 던져 놨으니까 네. 그걸 하려고 그러면 로켓이 빨리 개발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달부터 먼저 성공을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미국도 지금 아르테미스 계획에서 달을 사람을 다시 보내겠다는 보내겠다고, 이유도 예. 그리고 달 기지를 만들겠다는 이유도 네. 거기에서 화성 가는 게 더 빠른 거예요. 거기에서 화성 가는 모든 그 기지를 구축하겠다는 거 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르테미스에 그 참여하겠다는 계약을 했어요. 아, 예. 그렇지만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 첫째는 우리가 뭘 할까가 정해져 있질 않아요. 예. 그 다음에는 예산이 투입이 돼야 돼요. 예. 일본은 벌써 그 아르테미스 계획에 참여했거든요. 호주도 네. 참여하고 네. 다 그 MOU로 끝난 게 아니고 일단 프로젝트가 지금 계약이 됐어요. 네. 그 일본은 유인 우주선으로 예. 달에 그 비미국인으로는 처음으로 처음으로, 예. 일본 사람을 내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게 아르테미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아르테미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통령께서도 그거가 계획을 MOU를 맺었는데 잘 안 되고 있다라고까지만 얘기했어요. 그렇지만 그 지금 뭐 우주항공청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거는 우리가 그 계획에 어떤 걸 참여해야 될지 빨리 결정해서 네. 미국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돼요. 예. 미국하고 이렇게 그 우주 개발에 그 같이 하잖아요. 네. 속도가 빨라집니다. 네. 속도가 빨라지고 얻을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제 곧 우주 정거장이 없어집니다. 네. 노후화돼 가지고. 노후돼서. 일본은 거기 일본 방이 있어요. 네. 호프라고. 예. 기보 일본말로 기보라 해가지고 희망이란 희망. 거지. 예. 그 많이 갔죠. 그래서 우주 실험들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실험해가 안 되는 거를 무중력 상태에서 의약품도 실험하고 별걸 다 실험해서 네. 그 데이터는 극비입니다. 그렇겠죠. 언젠가는 산업에 써먹으려고. 네. 그런 것처럼 그때는 우리가 우주정거장에 참여 못했다 하더라도 국력도 그렇고 네.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없었고 리더십이. 네. 지금은 아르테미스가 있잖아요. 네. 저거를 빨리 어떤 걸 우리가 통해서 캐치업을
해서 네. 하겠다는 거를 네. 계획을 세워가지고 프로젝트화 시키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것이 미일 동맹을 더 굳건히 하는 거고 미국의 나사처럼 대통령도 만들겠다는데 그건 발상은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미국의 나사는 백악관하고 직접 소통합니다. 네. 우리 뭐 과기부 밑에 있던 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게 만들어지면 대통령하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래야 우주 개발이 빨라집니다. 네. 우주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러니까 뭐 고대 구석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뭐 지구 역사가 45억 년이 됐다고 하면 45억 년 전까지는 뭐 지금까지는 그냥 지구에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를 이야기했으면 이제 미래는 우주로 나가서 달 그리고 화성까지 가는 것이고 지금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우주 정거장보다는 더 진일보된 달의 인류 기지에 베이스 캠프를 차려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화성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겠다라는 것이고 그 아르미테우스라고 하는 국가 프로젝트에 미국이 나사가 앞면에 서고 뒤에서 호주나 독일, 영국, 프랑스 그리고 일본 등이 백업을 하면서 나가다 보면 결국 여기서 뭔가 또 다른 하나의 산업 기술이 나올 것이고 이게 이제 결국 세계의 경제를 선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이 나오니 김경진 교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하면 우리도 빨리 여기에 뛰어들어서 뭔가를 얻어내야 된다. 참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낚싯대부터 인공위성까지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탄소 섬유 수지 이거를 강조하신 내용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저들 그래파이트가 그러지 않습니까? 네. 탄소 섬유 지금 우리나라에서 구미에서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이 토레이라고 있어요. 예. 도레이라고 하는 그 기업이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네. 알고 있는데 우리는 SK라고 해서 옛날에 학생복지 만들고 하던 섬유회사 유일하게 대기업 섬유 아닙니까? 우리도 어느 정도 접근해 있습니까? 기술이 없으니까 좀 탄소 섬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주시죠. 이번에 이제 지난 10월에 효성 첨단 소재가 보도 자료를 냈죠. 네. T1000이라고. T란 게요. 네. 참 재미있게도 그 토레이의 토레이의 첫자의 T입니다.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T가 무슨 건지도 모르더라고. 그 토레이가 이제 그 어느 나라도 못 따라오는 탄소 섬유 수지 기술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전에 일본 나고야에 있는 일본 H2A 로켓 공장 네. 을 갔었어요. 예. 참 저는 여러 번 다녔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저한테는 행운이었는데 예. 로켓 공장을 누구한테 함부로 열어줍니까? 그럼요. 예. 그건 국가 비밀이죠. 예, 갔는데 아니 한 7, 8년 전하고 다르게 네. 로켓이 이렇게 서 있는데 네. 이 상단부가 까맣게 돼 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그 로켓 부장한테 예. 지금 뭐냐고 이렇게 탄소 섬유 수질에. 아 그렇구나. 왜? 로켓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로켓이 가벼우면요. 네. 연료를 더 많이 실어요. 네. 멀리 갈 수 있고요. 예. 빠르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로켓을 한번 쏠 때 예. 과거에는 인공위성 딱 하나 쐈어요. 네. 지금 로켓파워가 세지니까 네. 인공위성을 서너 개씩 올려서 택배를 합니다. 궤도에다가 그렇겠네요. 통통통통 떨어뜨리죠. 예. 근데 우리가 일본 그 미쓰비시 H2A 로켓 그스로 우리가 아리랑 위성을 쏘았잖아요. 네. 그때 130억 원 주고. 예. 그래서 제가 일본 미쓰비시 홍보실장한테다가 당신들 그 우리 로켓 인공위성 쏘고 나면 일본 언론들이 어떻게 받느냐 그랬더니 뭐가 일면 톱이래. 왜냐하면 외국 인공위성을 처음 돈을 받고 쏜 사례가 되니까. 네. 그래서 홍보실장한테 우리 특파원들 한번 그 로켓 공장 좀 보여줘. 그러니까 내가 이게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모든 게 사람이 하더라고. 그 홍보실장이 좀 꼬질이야. 네. 그래서 로켓 부장 예. 아세다라고. 예. 그 친구는 요트 선수도 하고. 예. 그 일본말로 오덕고야. 남자, 상남자야. 예. 야, 너가 미쓰비시란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강제징용으로
이미지가 나쁜 회사인 줄 아냐? 특파원도 안 보여주고 너가 로켓 성공을 잘도 써주겠다 이래. 그 친구가 화들짝 놀라가지고 네. 일주일 내에 그래서 이제 다 데려갔죠. 아, 예. 뭐 특파원들이 나한테 너무 고맙다고 자기들이 가려고 해도 못 가는데. 못 가는 데를. 그래서 그걸 보고 막 전부 다 기사와 방송들은 방송대로 뭐 카메라 다 가지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로켓이란 것은 가벼우면 네. 130억 들여서 쏠 때도 자기 인공위성을 넣어서 우리 위성을 쏘았거든요. 네. 그러는 바람에 몇 개월 늦춰줬어요. 네. 그것이 로켓을 갖고 있는 나라와 갖고 있지 못한 나라의 서름이라. 우리는 돈을 주고도 그 날짜에 못 쐈어요. 네. 그 나라가 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자기들 사정이 인공위성을 3개인가나 쏘는데 그중에 하나 끼어서 올라가는 건데 네. 그게 사정이 안 돼가지고 우리가 몇 개월 늦춰줬는데 항의도 못 하고 그래서 우리 로켓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때 올라가야지. 그렇죠. 지금 우리 천리안 위성 저거는 우리 쏠 로켓이 없거든요. 네. 저거 지금 불란서에 700억 줬습니다. 네. 쏘아 올리는데 쏘올리는데. 우리가 날씨 예보를 우리 위성으로 할 수 있게 된 게요. 네. 10년도 안 됐어요. 일본 위성에서 찍은 한반도 사진을 텔레비에 올려놓고 빌려가지고 했어요. 그런 서글픈 처지가 있었습니다. 일반 분들은 예, 모르실 거라. 모르시죠. 예. 이게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김경림 교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뭐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용도 있을 거고 진짜 저게 사실이야 하는 내용도 있을 거고 비록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인데 라는 또 이 자긍심을 강조하시는 분도 계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제나 산업은 냉혹한 경쟁이고 모든 것이 그 엄격한 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감성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점을 한번 감안해 주시고요. 교수님, 자 대통령이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산자부 또 과학 기술 또 우리 외나로도에 있는 항공우주국 여러 가지가 융복합적인 기술을 산업을 발전시키려면 또 융복합화가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까 나사가 바로 대통령하고 백악관하고 통한다듯이 그럼 우리도 시스템을 이제 우주 중심으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의 정책은 어떻게 바뀌어가야 된다라고 아마 조언을 주신다면 하시겠습니까? 이제 우주 항공책이라는 것이 뭐 대선 때 뭐 윤석열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도 공약으로 내셨던 거죠. 그러니까 때가 왔다. 때가 왔다. 예, 뭐 늦었지만 네. 우주 항공책이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대통령하고 직결돼야 된다고 하는 이유는 네. 과거의 국가우주위원들처럼 그렇게 그 우주 개발 실무위원회에서 올린 거를 그냥 도장 찍어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주 외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스페이스 디플로머시라는 용어를 제가 처음 썼어요. 와, 예. 스페이스 디플로머시를 해야 네. 그다음에 이제 얻을 것도 있고 네. 우주 선진국들이 인프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들도 미스테이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것도 우리가 감지해 가면서 하고 예. 그다음에 우주 안보. 예. 그거는 뭐 필연적인 그렇죠. 일들이 됐고 예. 그다음에 우주 동맹을 맺어야 돼요. 예. 아까 뭐 일본하고 그처럼 예. GPS라든가. 예. 그다음에 이제 우주 산업을 키워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지금은 손이 안 잡히지만 우선 소형 인공위성이라도 예. 우리가 산업화시키면 소형위성을 지금 누구 일론 머스크가 4만 개 올려도 예. 수명이 있잖아요. 예.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예. 앞으로 10년 내에 저는 수십만 개가 올라갈 거라 봅니다. 이게 원자력으로 네. 그 발전하는 가동하는 인공위성이 아니고서야 예. 반드시 배터리 수명이 있고, 그렇죠. 예. 그래서 지속적인 그 수출 산업이 될 수 네. 있고요. 또 인공위성을 일본이 지금 50개 쏘기로 돼 있거든요. 네. 그게 결국 첩보위성이에요. 그러면 일본은 60개 첩보위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왜 그걸 지금 하느냐 일본이. 10개 갖고 있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거를 갖다가 살피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소형 위성으로 지구보다 더 적게도 네. 아주 마지날 선 예. 한 200km까지 200km. 예, 180km 떨어져요. 예. 200km 정도라 빨리 돌아야죠. 네. 이게 50개가 도니까 이제는 극초음속 미사일, 이동식 발사대, 네. 그 다음에 지그재그로 오는 미사일, 예. 이런 거를 리얼타임으로 잡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실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서 결국 미드웨이 요새 깨질 때 레이더 기술이 가장 중요한 숨겨진 과학 기술이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앞으로의 모든 전쟁의 핵심 전쟁 기술은 역시 이 우주를 끼지 않고서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네요. 보니까. 아, 그럼요. 예. 그 우주 동맹을 미국가 맺어둔 이유는 네. 러시아하고 중국이 벌써 킬러 위성을 개발하고 있어요. 네. 뭐 킬러 위성에서 총을 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 위성에 레이저를 관한 팔이 하나 달려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 위성에 가서 팔로 툭 건드리면 예. 위성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예. 그게 말로 킬러 위성이에요. 예. 그러면 2, 3천억 들여가지고 만든 위성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미국과 우주 동맹이 돼 있으면 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GPS 위성을 제대로 못 올리면 우리 위성 커버해주고 일본도 네. 커버해주고 네. 그 한미일 협력이 되는 거죠. 네. 그 한미일 협력은 어떤 분야에서도 이제는 고정된 외교 무대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의 핵심은 이 한미일이라고 하는 그 동맹이 단순히 어떤 뭐 경제, 산업, 정치, 외교 이렇게만 바라볼 게 아니라 하나의 융복합화된 동맹, 네. converged diplomacy 이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 그 중에 꽃이 핵심이 아마 우주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교수님께서 지적을 주셨어요. 사실은 뭐냐면은 지금 일본의 광전자 가속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5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는 이제 2개 있고 1개 지금 만드는 중이고요. 또 원자력 발전소에 전기가 갑자기 끊어지면 안 되니까 자체 발전할 수 있는 자동차가 배터리 자동차가 한 50개가 각 원자력 발전소마다 있다고 제가 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런 국가의 어떤 중요 산업 시설에 대한 그 시스템 관리 상당히 중요한데 그거는 결국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간에서 뭐 AI로 분석을 한다 하더라도 결과를 들고 뛰는 거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런 우주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고 하기 위해서 아까 교육, 인재 양성을 말씀을 주셨기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인재 양성을 해야 됩니까? 물론 아까 말씀 주신 뭐 외국에 계신 분들 이렇게 모셔오는 것도 방법은 되지만 그래도 국내 인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법이 대학교 정원 늘린다고 다 끝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뭐 제가 이제 미국의 나사를 여러 군데를 다녔습니다만 네. 미국에도 나사도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그렇죠. 휴스턴에도 있고 LA도 있고 LA 파사데나 뭐 네. 샌프란시스코도 있고 와싱턴에도 있고 근데 파사데나만 가도 나사 연구원이 5,000명 있어요. 네, 그 중에 여자 한국 사람 연구원도 있어요. 예, 너무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고. 네. 오박사라고. 예, 그 사람 전공이 뭐냐면 예, 달 착륙할 때 이제 낙하산을 펴가 속도를 줄여야 될 거예요. 네, 네, 그 낙하산 실 연구하는 사람. 예, 그 사람은 평생 그것만 해. 예.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해외 인재를 우리가 박정희 시대 때 네, 저기 시스템 홍릉에 카이스트 만들면서 집까지 주면서 그렇죠. 해외 인재를 들어왔잖아요. 네, 네, 이 돈을 많이 주면 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걸 갖다가 뭐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미국이란 것은 뭐 다들 공부해 보셔서 알겠지만 각 개인 교수마다 월급이 다 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저 뭐 10만 불에 저 공모를 냈으면 거기 뽑는 거고 20만 불에 그냥 네. 그러니까 학교를 막 대학 옮겨 다니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연구 실적을 내 가지고 자기가 100만 불을 받을 수 있는 교수로 자기가 논문이 뭐 내 가지고 뽑혀가는 거 100만을 그렇죠. 받는 거예요.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학과도 있는 대학도 있지만 네, 해외에서 활동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 네, 또 외국인들이라도 네, 충분한 우리 뭐 아파트 잘 짓잖아요. 네. 한 5, 60평짜리 주고 뭐 한 10만 불, 100만 불 주든지 해서 어느 기술을 하나 우리가 완수를 하면 그게 부가가치가 좀 큰 겁니까? 그렇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우주항공청 거기 보면 네,
사람을 뽑고 예. 급여를 정하고 네. 그 알아서 해라 그래 놨잖아요. 예. 그런 것이 처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옛날에 개방 정책을 뭐 김대중 시대 때도 저 공무원 말고 사회에서 민간인들 개방형 공무원을 뽑았잖아요. 네네. 그 차원을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예, 그렇게 되면 뭐 인재를 국내에서만 어떻게든 뽑아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낡은 생각이라 보고요. 네. 전 세계를 두루두루 네. 이게 불란서라든가 뭐 미국 사람도 불러와도 되고 예. 이래서 인재를 개방적으로 우리가 활용하는 글로벌 스코 눈을 가져야 된다. 네. 저는 그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 방금 교수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인류가 문명을 진화해 오는 과정을 생각을 잠깐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그냥 말을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징기스칸이 세계를 제패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 배를 이용해서 항해수를 개발했는 시대는 또 유럽이 세계를 제패를 하고 이게 석탄을 떼워서 전기기관으로 배를 움직일 때는 속도와 무게감 때문에 물량을 적재하는 양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석유 내연기관으로 바뀌면서 배가 가벼워지고 적재를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물량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또 다른 인류 문명이 진화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로켓이 그 다음에 말에서 배에서 기차에서 이제 로켓으로 가는 그런 시대인데 이 시대를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과 경쟁한다는 생각보다는 서로가 보완하고 필요한 부분에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이 더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미래를 보고 세 나라가 지금 좀 더 말씀하신 그 인류 기술 문명의 변천사에 대해 잘 네. 설명해 주셨는데 이제 동력을 네, 석유가 이제 끝나잖아요. 네. 근데 원자력으로 네, 원자력이라는 것은 오래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핵 이미 증명이 되는 게 핵잠수함이 있잖아요. 핵잠수함은요. 네. 1년도 물 위에 나오지 안 않고. 올라와도 돼요. 네, 그렇지만 미국이 핵잠수함 갖고 실험을 했어요. 네, 총 76일 있다 올라왔어요. 예,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밤낮 갇힌 데 있으니까 그 안에 뭐 영화를 100편을 틀어주더라도 예. 햇빛을 못 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원자력은 그렇게 오래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켓의 추진체도 원자력으로 해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원자력을 쓰면 뭐 굉장히 반영구적으로 쓰죠. 네. 우선 우리가 그림에 잡혀 있는 기술은 예. 핵융합은 뭐 그렇죠. 더 돼야 되겠죠. 13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5년 전이죠. 에론 머스크가 이렇게 우주선에 달려 있으면 연료 탱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렇게 로켓이 발사가 되면 이게 1단계 분리해서 떨어져 나오면 대부분 바닷물에 빠지거나 재활용이 불가능했는데 에론 머스크가 15년 전에 그러니까 13년 만에 성공한 기술이 이게 떨어져 나와서 자체 연료를 이용을 해서 바다에 떠 있는 바지선에 수직으로 자동 착륙하는 그 기술을 만들었더라고요. 결국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오면 핵융합, 핵 연료를 이용한 로켓 기술이 나온다면 정말 화성 아니라 어디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뭐 멀지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교수님, 우리 항공산업, 우주항공산업,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대통령 중심의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과학, 최종적으로 만약에 현 정부나 또 많은 관계자분들에게 그동안에 뭐 큰 역할을 하셨잖아요. 국가우주개발전략센터장도 하셨으니까 한번 조언을 주신다면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 주시죠. 우선은 이제 우주 산업도 갈래가 있어요. 그 로켓은 우리가 6톤짜리 올리는 액체 연료 네. 로켓 정도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 보거든요. 네, 그 대신 이제 보조 로켓, 그 고체 연료 로켓, 네. 그거를 4개 붙이면 네, 6톤이 아니라 10몇 톤도 올립니다. 그렇겠네요. 예, 네. 일본도 그렇게 합니다. 아, 네. 예. 그러니까 고체 연료 로켓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좋아진 거는 뭐냐면 그 고체 연료 로켓에 대한 사정거리가 미국이 42년 동안 막아놨어요. 막아놨었죠. 예. 한 10년 전인가 풀었죠. 예. 1,500km. 예. 근데 이제 무한대예요. 무한대로 예.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네. 굉장히 좋아진 게 네. 물론 매년 미국하고 회의하면서 그 제안을 풀어달라 했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됐으니까 이젠 그 적어도 미사일 분야에서만큼 걱정할 수 필요가 없게 된 게 네. 사거리 제한이 없으니까 그렇죠. 원래는 이제 미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지. 네. 우리 저 미군 기지에. 네, 네. 근데 사드 갖다 놨는데도 막 난리가 나고 우리 뭐 중국에서 참 그렇죠. 아무 얘기 롯데마트 많죠. 이마트 예. 다 나오고 중거리 미사일까지 하면 좀 그거 하겠어요? 그러니까 너가 보고 해라. 이리 된 거죠. 우리는 와 만세 이리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체율로 로켓을 1,500km, 네. 2,000km 갈 수 있는 중거리 미사일을 충분히 그 개발할 능력을 가진 기술자들이 많아요. 네. 특히 저 ADD 국방과학연구소. 네, 네. 제가 거의 3년 동안 이사를 했는데 네. 미사일 실력들이 좋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 개발에 있어서 로켓은 이제 어느 정도 될 것 같고 네.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는 다른 나라의 인공위성을 팔고 네. 저거 인공위성을 우리가 쌓아주는 이런 것으로 비용을 버는 네. 그러한 산업화로 갈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보다도 소형기술 더 많이 올려서 네. 더더욱더 요격 능력을 높이는 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경감시키고 네. 더 나아가서는 중국이 한국을 함부로 못하는 네. 이게 우주 기술에 달렸다 그렇게 봅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제가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 SAD입니다. 그 S라고 해서 Security라는 측면이 있고요. A라고 해서 Alliance 동맹, 그리고 D라고 해서 Defense, 그다음에 I라고 해서 Intelligence 또는 Information, 뭐 아니면 또 Industry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우주 산업이 이 네 가지를 총합적으로 융합적으로 발전시키는 산업이다.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빨리 갈 수도 있다. 우리는 그런 저력이 있으니 지금부터라도 미국과 함께 또 일본과 함께 우주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으면 한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정말 재밌게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냥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 보니까는 안보라든지 외교라든지 우주 외교라는 말씀 참으로 신선했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